자, 이제 우리 보험 법규의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보험 소비자 보호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해라기보다는 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암기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범위는 넓어졌고 좀 개정된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부분이니까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는 요령만 좀 습득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소비자 보호에 관해서는 보험이지만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험회사들도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사외에, 사내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사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들의 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우리 보험사가 되겠죠. 금융기관,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보험료. 예금보험료를 보장해 달라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혹시나 이러한 사고가 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 정지가 되거나 일종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가 취소가 되거나 해산, 파산.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실은 적용이 아니고요. 인수합병 되면은 그게 금융기관이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서 그 금융기관의 작동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해산되거나 파산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종사고라고 합니다. 일종사고, 이종사고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금 정지가 되면 일종,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파산이 되면 이종,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금융기관이 우리 이제 금융 소비자들, 예금자라든지 아니면 보험 계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납입했던 돈에 대해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그동안 받았던 보험료를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되는 상품인 경우에 한해서 또는 보호되는 금융기관에 한해서는 1인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세전이면서 우리 원금과 이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까지, 만약에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별도로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퇴직연금하고 실은 일반적인 예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5천에서 1억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그런 제도가 뭐라고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자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보호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어디서 운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하고 있고 그 외부에다 돈을 저금해 놓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지환급금 등 채무 합계액에서 채무 합계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하긴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만 되는 건 아니고 그 법인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호되는 거 웬만한 건 다 보험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억하시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퇴직연금에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DB형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게 또 만약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계산하는 문제에서도 DC형에 3천만 원, DB형에 3천만 원 이렇게 우리 일반 예금하고 같이 넣어놓고 만약에 예금 3천만 원하고 DC 3천만 원이 있으면 3천만 원 각각 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DB형 3천만 원이 들어가면 3천이 돼 있어도 혼돈을 주기 위해서 내놓은 거니까 DB형 3천만 원은 보장을 안 해주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 보호 1인당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 해당하니까 3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변액보험에서 최저 보증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하고 그 다음에 변액보험에서 선택 특약을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약하고 최저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 변액보험의 주계약,
이제 우리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보호해주는 상품이 어떤 게 있고 보호해주지 않는 상품이 어떤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쟁이나 감독 이런 거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예. 금융감독원. 우리가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가해 주는 곳은 금융위원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분쟁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조정 신청을 냈을 때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금융감독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금융감독원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금융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3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금융기관에다 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건 30일이 지난 합의가 안 된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에 여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60일 이내 심의해서 조정안을 작성을 하고 만약에 조정안을 서로가 수락하면 그 조정안에 따라서 재판의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분쟁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정안을 제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60일 동안에 협의를 해가지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자한테도 주고 보험회사에도 이렇게 조정안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용하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대꾸할 용의도 없다. 이런 방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 그 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분쟁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요 두 가지만 혼돈하지 마시고 우리가 분쟁, 감독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한다? 금감원에서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상담창구 보험가입조회 내보험 찾아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객인데 고객이 그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과 관련해서 내가 든 보험과 관련해서 상담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이나 생명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소비자 상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회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내가 보험 가입 제도나 자기의 보험의 어떤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내보험 찾아줌. 자,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운영은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자인 경우에는 생명보험만 조회가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존자에 대한 내용들,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그 명칭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줌, 화상회의 많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명보험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 찾아줌 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요즘에 당연히
공인인증, 본인인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약자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뭐가 있냐, 그런 도구가 뭐가 있냐, 여기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요 세 가지입니다. 공인인증서, 휴대폰, 아이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가능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우체국이나 새마을 금고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그 있는 농축협 지역조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제조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하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만 우리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아이핀 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대리인 청구인 지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치매 환자나 이런 경우가 보험 계약자로 돼 있을 때는 당연히 자기가 보험을 들었는지 잊어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하면서 그 가입 초기 또는 유지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초기나 유지 중에 우리가 근데 뭐 보험 일단은 유지할 때는 이미 보험이 진행이 되니까 실은 계약자가 치매가 걸리면은 지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가입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입 초기에 우리가 어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이 아니라 모든 계약을 이렇게 대리인 청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모든 계약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다 같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대리인을 지정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해피콜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리인 지정 청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험금 대리인 청구 지정 제도, 청구인 지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대리인 청구 지정 제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에 대한 얘기는 좀 내용이 긴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광고 당연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품 광고도 하고 대출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회사만 하고요. 또 보험회사의 승인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대리나 중개업자도 광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GA나 이런 부분, 대리점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가능하다. 단 보험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뭐 두 가지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광고를 할 때 심의를 한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무자격자들이 광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나 이런 거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 요거 하나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회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자료까지 굳이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전 심의를 하는데 사전 심의가 원칙인데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사후 심의를 받는 경우나 상시 모니터링, 요즘에 이제 우리가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송들, 보험 상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고 하는 그런 거 광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 심의가 원칙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 계속해서 방영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판매 방송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심의가 원칙이나 여러분들 사전 심의가 원칙이나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광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아까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요. 법을 위반하면은 벌금이 나오고요. 이렇게 협정이나 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도를 운영하면 뭐를 지급하냐면은 제재금이라고 하는 걸 지급합니다. 여러분들 협정이나 광고위원회 같은 거를 운영하는 데서 위반했는데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 틀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과태료가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재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이거 하나 반드시 기억하시고, 광고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업계나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각 전문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계 전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위반 시 제재되는 거는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하게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면은 1억 원, 그 다음에 필수 안내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재금 같이 기억하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광고심의필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1년입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길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요 내용 정도를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광고 관련해서 이제 광고 시의 필수 안내사항은 뭐고, 그 다음에 금지사항은 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 광고 유효기간이 언제고 해약시 납입후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광고할 때도 필수 안내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전부 다 오인, 그 다음에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 광고할 때 안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광고할 때 이런 내용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광고를 통해서 우리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뭐 보험료를 1단위로 표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이 아니니까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기재사항이나 광고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독, 잘 문제를 읽어보시면 지문 안에서 확연히 다른 것을 하나 골라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호해주는 제도 중에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공시는 내부에 공시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공시하는 겁니다. 키워드가 내부가 아닌 외부다라고 하는 것 같이 기억하시고요. 공시에 가장 크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영 공시가 있고 상품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비교 공시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시하고 금융감독원 공시가 있다. 요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음 장에서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정기공시하고 수시공시가 있는데, 정기공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에 공시하는 거예요. 분기가 끝나면 공시하고 1년이 끝나면 공시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공시라고 하고 결산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년간 공시합니다. 자, 여기 숫자가 중요해요. 3개월 이내 3년간 공시하고요. 분기는 3개월이니까, 한 분기가 3개월이니까 이걸 3개월 이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만 2개월 이내, 요거만 2개월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와 있는 것은 3개월 이내 공시하고, 그 다음에 공시하는 기간은 다 동일하게 3년인데 우리가 분기에 공시하는 거니까 분기 다음번 공시할 때까지만 공시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 만약에 1분기에 공시하면 상반기까지만 공시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3분기에 공시를 하게 되면 매년 결산하는 공시 때까지만 공시를 하면 되겠고요. 결산 공시만 3년을 공시하면 되고,
수시공시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몇 개월 이내 공시하는 게 아니라 발생 즉시 공시한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도 보시면 뭐 거대한, 중요한, 중대한, 뭐 주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다 수시공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시공시에 해당하는 것은 발생 즉시 공시하고 마찬가지로 공시기간은 3년 동안 공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주 나오는 그런 그 지문 중에 적기 시정 조치라고 하는 거는 제때 시정 조치하는 거니까 이거를 3개월 기다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적기 시정 조치나 거액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즉시 공시하는 수시 공시 항목이다. 그래서 다음 중 수시 공시 항목이 아닌 거, 뭐 정기 공시 항목이 아닌 거 이런 거 골라낼 때 우리 수시 공시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3개월, 3년, 그다음에 분기 임시 결산할 때는 2개월 정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시 공시는 우리가 발생 즉시 공시하고 3년간 공시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발생한 즉시에 공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는데 바로바로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 공시 항목으로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공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겁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교자가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품 공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상품 비교 공시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지수를 비교한다든지 수익률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험회사 내에서 자기네 것들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뭐 계약 관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품 공시겠지만 우리가 비교자가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체 지수가 들어가거나 비교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다 뭐라고요? 예,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상품 비교 공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상품 공시하고 상품 비교 공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내용이 상품 비교 공시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상품 공시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비교 공시에는 대개 뭐가 들어간다고요? 예, 비교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공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은 예, 비교 공시가 아니라 상품 공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내용이다. 뭐라고요?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여러분들이 계약한 거니까 그거를 어디서 공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 회사에서 공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상품 공시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타 공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공시, 금융감독원 공시 중에 우리가 사고 같은 경우나 또 계리인 현황 같은 거 있습니다. 계리인 현황 같은 경우는 어디서 공시하는 거냐면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 그러면 금융감독원, 계리인 현황, 자격자들 현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융감독원. 왜냐면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전체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우리가 자기 보험을 조회하는 것은 내 보험 찾아줌.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보험 담호화. 보험을 담아왔다 그래서 보험 슈퍼마켓에 해당하는 보험 담호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원 부분인데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을 허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을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민원의 채널을 다양화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큰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도 시험에 나오고 이 정의를 물어보는 가로치기가 나오니까 민원이란 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및 건의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험 민원이라고 한다. 누가요? 보험 소비자가. 민원인이죠. 보험 소비자가 생명보험회사에 그러한 내용들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 민원이라고 하고요. 보험 민원에는 단순 질의하는 부분도 해당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 행동 소지자나 이런 부분들이 악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사행 계약성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설계사가 끼어서 중간에 보험회사하고 계약자 중간에서 모집인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보험금 산정하고 처리해 달라는 거고, 불안전 판매에 따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크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장 민원이 많이 제출될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이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광고심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안심하고 드시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불만이나 아니면 분쟁의 문제가 발생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시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범위는 넓지만 그런 포인트들 몇 가지들만 확실하게 기억하신다 그러면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